자,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첫날에 비해서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부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소주하고 맥주를 보안제 삼아서 송년회를 보내고 계십니까? 좀 이제 적응됐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달까지, 최소 2월달까지는 부동산과 결혼하고 민법은 틀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2월이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3월 이렇게 이제 바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송년회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송년회를 하시고 나서 빈 시간에 부동산과 결혼하고 민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그냥, 12월은 그냥 가고 내년 1월 되면 2월도 있거든. 2월이 되면 3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부터 4월달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늘 그랬듯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 중요사항 제가 여러분에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 공급의 탄력성 결정요인, 탄력성 하면 인상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공급 탄력성 결정요인 기억나시나요? 말은 들어봤는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없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똑같았죠. 그건 기억나십니까? 1번,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개별 공급은 비탄력적, 시장 공급은 탄력적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측정 기간이었습니다.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 그랬습니다. 2번하고 3번을 묶어서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은 탄력적? 2번하고 3번 묶어서 2번은 시장이 탄력적이고 3번은 장기가 탄력적이고 앞머리 따서 시장은 탄력적이다. 기억나십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시장은 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든 공급이든 시장은 탄력적이다. C는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 개별 수요, 개별 공급보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장은 장기 수요, 장기 공급이 단기 수요, 단기 공급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그러면 곡선의 형태는 완만하고 완만하면 기울기는 크다 작다. 완만하다, 기울기 크다 작다. 작다. 자, 탄력적이다 이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소리예요.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무슨 관계가 있다? 반대로 간다 했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기울기는 작다. 그러면 완만하다. 경사졌다. 비탈이다. 그러면 경사도 크다. 기울기가 크다. 되셨죠? 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수요 탄력성 결정요인, 공급의 탄력성 결정요인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점인데 3번까지 했습니다. 4번 공법상 규제가 완화될수록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저는 이제 공급의 탄력성을 이어서 갔는데 그럼 여러분 헷갈리게 수요 탄력성으로 왔습니다. 수요 탄력성 5번이 뭐였습니까? 실질적으로는 1번인데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가 공통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중에서 1번 타자가 5번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5번이 뭐예요? 대체제 유무입니다. 대체제가 있다 탄력적, 대체제가 없다 비탄력적. 있는데 많다. 그러면 더욱더 탄력적. 그러면 대체제가 많은 상품이 다른 조건보다 일정하다고 할 때 대체제가 없는 상품에 비해서 수요 곡선이 완만한 형태를 보인다. 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으로 될 거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도 했는데 시장에 대체제가 출현하면 시장에 대체제가 생기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저 혼자 강의한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부동산학 결혼 강사가 또 나타났다. 그러면 대체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된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되면 공급자가 좋을까? 여러분처럼 수요자가 좋을까? 수요자가 좋지. 그게 문제야. 우리 시험 문제야. 나중에 다 연결해요. 탄력적으로 되면 수요자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공급자, 제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경쟁자하고 저하고 단합해버렸습니다. 단합해서 무조건 부동산에 결혼은 한 달에 20만 원씩 받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거 다 똑같아. 단합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 그래서 신고하고 막 그러는 거야.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그게 경제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 수요 탄력성 결정론에서 5번 했고, 이제 6번 갑니다. 6번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졌습니다. 생필품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비탄력적. 생비.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버버리하고 누이비똥은 우리에게 사탄이었죠. 사치품은 뭐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달라진다. 주거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적. 이 정도 하시면 수요 탄력성 결정론이 됐습니다. 공급 탄력성 결정론으로 옵니다.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냥 앉아있어 버리면 안 돼. 제가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기억에 떠오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 머리 녹슬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좀 쓰시라고. 자, 공급의 탄력성 결정요인 5번으로 왔습니다. 5번으로 와서 생산 요소의 구입이 용이하면 탄력적, 곤란하면 비탄력적. 생산 요소의 가격이 급상승했다. 그러면 비탄력적. 서서히 상승했다. 탄력적. 그 다음에는 뭐 있었을까? 생산 기간이었지. 인형 눈 끼우는 거. 생산 기간이 짧다. 3초.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생산 기간이 3년.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유조선. 생산 기간이 길다.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되셨습니까? 뭐 이 정도 하시면 공급의 탄력성 결정론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탄력성 끝내고 그 다음에 정책론으로 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왜 개입했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입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문제라 하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악화된 것.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가 있고 주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토지 문제가 뭐냐, 주택 문제가 뭐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 문제는 토지가 부증성 때문에 늘 부족하다. 물리적 토지 문제. 따라서 토지 가격이 급상승했다. 집가고 현상을 경제적 토지 문제라고 하고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 편중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이제 심화이로 가면 소유 편중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거 잘 나오지 않으니까 심화 학습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기초 이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가고에 폐단했었죠.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그게 집가구 현상인데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하고 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도 없고 주택을 많이 건설한다 하더라도 토지 비용이 너무 부담 때문에 건축 자재를 양질의 자재를 쓸 수가 없고 베트남산, 중국산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양적으로 많이 증가시킬 수도 없고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없다. 그것을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택 문제 해결을 곤란하게 만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물건의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그것을 물가가 상승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을 올릴 것이고 그럼 물가는 가격의 평균이야. 여기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재화들의 하나하나의 값을 가격이라고 하고 그 가격을 평균 낸 것을 뭐예요? 물가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10% 올라갔습니다. 그럼 물가가 10% 올라간 거야.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해버려요. 물가가 상승하고 어떤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재화들은 애국 나가서 애국 기업하고 경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은 안 되는 거야. 수입은 많이 되고. 왜? 상대적으로 애국게 싸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 거지. 애국심에 아무리 호소해봐야 우리나라 물건이 비싼데 우리나라 물건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애국심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 살 때도 한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 집가고 현상 때문에 또 파생되는 현상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투기 심리가 만연하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할 때 토지 대신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야 돼. 그것은 무슨 이용? 토지 대신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건물이 고층화됐다. 입체화됐다. 뭐요? 집약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 23회 때 집가구 때문에 토지 이용이 조방화된다로 나왔어요. 그게 틀린 말이었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집가구 때문에 토지 이용이 뭐가 된다? 집약화된다. 그럼 집약화란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저하고 여러분이 두 번 했어. 두 번. 집가구 현상에서 지금 집약화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어디서 나왔어요? 부동산의 특성, 부증성.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토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토지 이용할 때 집약적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약적 이용 나오면 그래 부증성, 그 다음에 집가구 현상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문제라서는 주택이 늘 부족하다. 양적 문제.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지. 공급 측면 문제. 공급 측면 문제에서는 양적 문제. 양호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 질적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급하면 뭐해? 수요 측면에서는 못 사는데. 그게 수요 측 문제로서 주택 구입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주택 구입 능력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주택 가격이 높거나 나의 소득이 낮거나. 무슨 말 됐죠? 그러면 국가는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 때 주택 가격을 다운시키는 정책. 그럼 주택 가격을 다운시킬 수 없다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정책.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정책.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네요. 주택 정책에서는. 자, 뭐 이 정도가 주택 문제, 토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다. 그것을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다. 주택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는 경제적 기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능으로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했다. 맞습니까? 그것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실패를 공부했습니다.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근데 매우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그래서 제가 구체화시켜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연탄이 100장이 필요한데 100장을 만들지 못하고 120장 만들었다. 과대 생산. 80장 만들었다. 과소 생산. 최적 배분의 실패. 그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것을 무슨 기능? 경제적 기능이었습니다. 시장이 실패 개념됐고 시장이 실패의 원인. 시장의 실패 원인 애호옷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요.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전 경쟁 시장.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 두 번째는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산업. 세 번째는 공공재. 네 번째는 예부 효과. 다른 말로 예부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재로 왔습니다. 공공재라 하면 공기업이 생산해낸 재화가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들이 의무교육, 소방, 국방, 치안, 등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공공재였습니다. 공공재라 하면 공기업이 생산해낸 재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책은 공공재 없어요. 책에는 공공재 없답니다. 그래요. 책에는 공공재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 과소 생산. 그러면 등대가 부족하고 도로가 부족한 거야. 자, 현대에게, 삼성에게, 즉 시장 기구에, 시장 논리에 맞게 정부가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만들어봐라, 등대도 만들어봐라, 의무교육도 해봐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 성격상 그러한 재화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이라니까. 제가 등대를 예를 들어줬잖아요. 현대에서 등대를 만들어 놓고 돈 받는다. 그럼 제가 항행을 합니다. 현대에서 돈 받으러 와요. 나 안 받는데. 등대 안 보고 왔는데. 느낌을 왔는데 뭔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등대는 그 성격상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장은 돈 안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장이라 하면 사적 개별 기업들이야.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이야.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안 되는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를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즉 현대나 삼성 개별 기업에게 맡겨놓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버린다고. 그럼 우리나라 등대가 100개가 필요한데 시장이 맡기면 안 만든다는 소리예요. 과소 생산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예요? 시장의 실패.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는 원래 시장 논리에 맡기면 안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실은 정부가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만든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이거 혼동해버리면 안 돼. 혼동해버리면.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등대를 지금 정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질문해버리면 안 돼.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재가 나오면 과소 생산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과소 생산이란 말. 자, 이런 것도 공공재 하나에 속합니다. 명승지. 그 다음에 잘 보존된 산림. 이것도 실제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명승지나 잘 보존된 산림도 공공재에 해당된다. 제가 우리 부산 쪽은 어디가 좀 명선지 모르겠지만, 뭐 해운대가 아주 명선지라 하면 해운대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요? 뭐 순천만 같은데, 뭐 정원 박람했던 그런 데도 다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부 효과로 왔습니다. 예부 효과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 말하십시오.
예부 효과,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인접성. 예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예부가, 부예부가. 저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부 효과는 생산의 예부 효과하고 소비의 예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생산의 예부 효과는 다시 두 개로, 소비의 예부 효과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자, 예부 효과라 하면 어떤 사람의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모든 현상, 그것을 예부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예부라 하면 시장 밖에서, 그러면 자갈치 시장 밖에서가 아니고 그 예부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시장 밖에서인데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걸 예부라고 그래. 그러면 시장 내부는 돈으로 말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왔다 갔다 했다. 그게 시장 내부. 그러면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게 예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대해서 대가나 보상을 주지도 받지 않았다. 그것을 경제학자들은 예부 효과라고 표현한다. 되셨습니까? 예부 효과는 생산 예부 효과하고 소비 예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가 있는데, 정예부 효과는 다른 말로 예부 경제, 부예부 효과는요,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 충족, 무엇과 무엇? 그것하고 그것?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제가 여기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그것만 기억이 안 나죠. 다 기억나는데. 그래요? 자, 의도하지 않을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을 것.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돈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게 19회 때 시험 문제예요. 19회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예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그래요. 그러면서 1번. 정의 예부 효과를 예부 경제라고 한다. 2번. 부의 예부 효과를 예부 불경제라고 한다. 3번. 예부 효과는 생산의 예부 효과와 소비의 예부 효과가 있다. 4번. 예부 효과라 하면 어떤 사람의 경제 행위가 의도하고 시장 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몇 번? 4번.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예부 효과를 제가 부의 예부 효과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연탄 공장 같은 게 생산 활동이 부예부 효과였습니다. 그러면 연탄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으면 그러면 생산비는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생산량은 과잉 생산, 과도 생산, 과잉 생산. 그러면 가격은 많이 만들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소비는 많이 할 것이다. 맞죠? 그러면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런 거죠. 과잉 생산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연탄이 100장이 필요한데 120장 만들어버린 겁니다. 맞죠? 그러면 공해를 많이 유발시켜버린 거라고 이게. 공해를. 그래요. 그러면 정부의 대책은 너희들이 연탄 공장 너희들이 공해를 유발시켰으니까 너희들이 공해 비용을 부담해라. 그래서 규제 정책을 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을 부과하고 공장, 연탄 공장 굴뚝에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200원의 공해 비용을 어디가 부담한다? 연탄 공장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같아진다. 그러면 연탄 공장은 이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100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한 생산량을 도출했다.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왔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연탄 공장을 정부가 규제했습니다. 규제하면 공급량을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지, 감소. 너무 많이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니까 감소시키는 거라고. 공급량 감소. 가격은 올라가지. 생산비가 너무 낮았잖아요. 생산비가 연탄 공장이 200원의 공해 비용을 유발시키면서도 200원 부담하지 않고 1000원에 만들어냈잖아. 근데 200원을 부담시켰죠. 그러면 부의 예부 효과를 정부가 규제해버리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증가해요.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해요. 그럼 가격은 뭐예요? 상승. 그게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부의 예부 효과가 나오면 비용을 물어봤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냐? 사적 비용이 더 크냐? 이걸 물어봤어. 그 다음에는 과잉 생산이냐 과소 생산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뭘 물어보냐면 부의 예부 효과를 규제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게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어. 부의 예부 효과를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증가, 공급 감소, 가격은 상승.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서 높은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야. 적정한 가격을. 되셨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부 효과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정책으로 갔습니다. 토지정책 수단 몇 가지? 아니지.
토지정책 수단은 세 가지가 아니라 토지정책 수단은 무수하게 많은데 논리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은 시장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다. 시장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고 정부는 뭐한다? 심판한다. 심판하는데 정부가 어쩔 때는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그게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그럼 직접 개입은 공영이란 말, 공공이란 말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비축제도,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그 다음에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개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직접 개입 방법이다. 직접 개입. 그 다음에 간접 개입 방법은 뭐가 나온다? 돈. 금 나온다. 금. 세금, 부담금, 과징금, 그 다음에 융자 지원, 보조금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는 거. 그게 뭐요? 간접 개입 방법이다. 그러면, 자, 이런 것은 뭔가 봐봐요. 우리나라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는 공시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거의 모든 토지는 토지 가격을 공시해요. 토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토지 시장에. 그럼 얘는 무슨 개입 방법이겠습니까? 직접이겠습니까? 간접이겠습니까? 네, 간접이에요, 간접. 간접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간접이야. 그러면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그 목적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 가격입니다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정보를 제공. 그럼 각종 정보 제공하는 것은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자, 돈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정보 제공 무슨 개입? 간접 개입. 되셨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시하는 목적 중에 뭐가 있냐면 정보 제공이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럼 정보 제공했습니다. 그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되셨죠? 그래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는 네 토지인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토지 이용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고, 지역지구제가 있고, 건축 인허가 제도. 네 토지다가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 받고 인가 받고 해라. 그 다음에 각종 규제. 이러한 것들이 토지 이용 규제 수단에 속한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뭘 했냐면, 우리 그걸 했어요. 단기 균형하고 장기 균형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을걸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단기 균형하고 장기 균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것 자체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논리를 알아야만이 지역지구제, 임대료 보조 이런 것들이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복습했고, 자, 오늘 공부 내로 갈 건데요. 학습 목표 써봅시다. 네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 모르겠다.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오늘은 지역지구제를 조금 할 겁니다. 지역지구제. 간단하게 언급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로서 토지정책은 끝낼 겁니다. 토지정책이 끝났으면 그러면 무슨 정책 배워야 됩니까? 주택정책 배워야지. 그래서 주택정책을 배우는데,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을 위한 분양가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정책은 공부할 것 없고, 임대주택 정책이 중점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배울 거예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제가 언급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은 오늘 좀 자세히 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나면, 그러면 정책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정책이 있어요. 근데 조세정책은 1년에, 한 3년에 두 문제.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두 번 나오는데, 그런데 한 번만 수업 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조세정책입니다.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할 때마다 어렵더라. 그렇지? 한 두 번 정도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조세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만 잘 알면 조세정책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조세정책은 이것만 알면, 조세정책이 10문제가 나오면 7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비탄력적이면 세금을 많이 낸다. 그게 거의 답이에요. 비탄력적인. 그러니까 조세정책에도 가장 중요한 말이 탄력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세금을 낼 건데, 그러면 탄력적이면 세금을 조금 내고, 비탄력적이면 많이 내고,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하면 탄력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혼자만 있으면 여러분은 비탄력적이야. 근데 한 명이 생겼습니다. 분산 개론 강사가. 그러면 대체제가 생겼죠. 그럼 여러분 탄력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탄력적으로 되면 세금에서 여러분이 조금 낸다는 소리예요. 아까 탄력적으로 되면 수요자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자, 그 말이야. 그래서 조세정책에서는 비만만 알고 있으면 돼. 비만. 비만이 뭘까? 비탄력적이면 조세를 많이 낸다. 그게 10번 시험 나오면 7번이 그게 답이야. 비탄력적이면 조세를 뭐 한다? 많이 낸다. 비만. 그래도 비탄력적이면 조금 낸다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와. 그렇게 해도. 그게 조세정책.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책론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재밌는 투자론 갑니다. 투자론. 투자론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여기 전부 다 할 수 없죠. 지금 투자론을 심학습까지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안 온다고 그래. 이제 안 온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뭘 하나 배울 거냐면, 그래서 뭐 투자의 개념 같은 걸 배울 거예요. 투자의 개념. 그 다음에 뭐 투자의 장점, 단점, 그런 것도 요즘 시험 잘 안 나오는데, 뭐 수익률 계산하는 거, 수익률 계산 문제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힘들어요. 화폐의 시간 가치.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역주구제부터 할 건데, 지역주구제 앞서서 우리 단기, 장기 균형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단기, 장기 균형. 그러면 이제 우리 단기하고 장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죠. 단기 나왔습니다. 장기 나오고,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은 장기하고 단기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학문적으로. 경제학 책을 읽어보면 이 단기에 대해서도 여러 마디 써놓고 장기도 여러 가지 써놔요. 그건 우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단기라 하면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 그게 단기야. 봐요. 우유 시장에서 우유 가격이 막 올라가요. 우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우유 공급을 증가시켜요. 그런데 단기는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야. 그럼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원유도 있어야 되겠죠. 원유도 있어야 돼요. 원유 기름 아니에요. 그렇지? 원유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변화시켜야만이 우유를 공급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걸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 한 달이 뭐예요? 단기. 그러면 그 단기는 한 달 동안에 그 단기는 우유 공급이 증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단기라 하면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다. 그렇게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여러분들은 공급 불변으로 기억하시면 돼. 단기 공급 불변. 공급 불변의 의미. 공급을 증가시키지도 않고 감소시킬 수도 없는 그런 짧은 기간. 선생님, 공급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우유 시장에서 우유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면 공급자들을 우유를 감소시켜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감소 못 시키거든요. 선생님, 하루아침에 감소시킬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감소시킵니까? 하루아침에 감소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감소시키려면 우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해고해야 되잖아요. 해고하면 가만히 있나요?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단기라면 공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니까 증가시킬 수도 없고 감소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 공급 불변. 장기는 생산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그러면 장기가 되면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 그래서 장기는 공급 변화 가능. 변화가 가능하니까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 그게 장기. 이번에는 단기 균형 갑시다. 단기 균형의 의미. 균형은 균형인데 단기적 균형이다 이 소리지. 그럼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란 말이에요. 균형. 근데 단기란 말은 수요는 변할 수 있지만 공급은 변한다, 못 변한다. 못 변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의 의미.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 곡선이 변화했을 때 균형. 그걸 단기 균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수요 증가하는 것만 해요. 수요 감소는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우리 경제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 시험은 이걸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수요를 감소하는 경우를 줘요. 근데 우리 시험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무슨 현상 발생?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초과 수요. 맞아요.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이라는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그렇게 해도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맞아요. 곡선 우측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초과 수요 발생.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거야. 가격이 500원이 상승했다. 그러면 500원만큼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 초과 이윤은 공급자들로 하여금 공급을 증가시키게 만들어요. 근데 단기는 공급 증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이게 단기 균형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그림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그림 나올 일은 없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D제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단기니까 공급은 이렇게 불변인 거야. 안 움직인다고, 공급 곡선은. 그래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 점이 균형점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어떤 제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이 적정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몇 개냐면 100개였어요. 이렇게. 근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1,000원이라는 가격 수준에서는 공급량 100개인데 수요량은 150개가 돼버린 거라고 지금. 이게 뭐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균형점을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 점에서 균형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1,500원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럼 500원만큼 초과적인 이윤이 발생했다. 가격이 상승해서. 그게 초과 이윤. 단기는 이걸로 끝난다고. 단기는. 이제 장기로 가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장기 균형 가는 거야. 장기 균형. 장기는 공급량 변화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야.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초과이윤이 없다면 장기에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초과이윤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그럼 장기가 되면 초과이윤은 소멸해버려요. 소멸.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럼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게 뭐예요? 장기. 장기. 그러면 초과이윤은 단기적 현상입니까? 장기적 현상입니까? 단기. 그게 분명히 나올 거야. 제 생각에는 향후 5년 이내에 나와요. 그게 분명히 나와야 돼. 분명히. 5년 이내니까 내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5년 이내니까. 그래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단기. 단기에서만 초과이윤이 발생해. 단기. 장기에서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작년에요. 작년에 이 장기 단기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낸 게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준지대라는 게 있어요. 준지대.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준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준지대는 단기적 현상이야. 단기적. 경제학에서는 단기적 현상인데 작년에 준지대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내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단기 가지고 작년에 시험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장기하고 또 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초과 이윤은 단기적 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틀린 질문이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무슨 현상이라고요? 단기적 현상이야. 얘는 단기적 현상이야. 단기에서만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장기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어요. 그럼 왜 없냐면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장기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초과 이윤을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공급자들이 막 공급을 증가시켜. 우유 회사에서 우유를 공급을 막 증가시킨다는 소리예요. 우유라는 재화의 가격이 우유 수요가 증가해서 이상구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침마당에 출연했습니다. 이상구 박사. 아침마다 출연해가지고 우유를 하루에 2잔씩 마시면 그러면 암이 예방된다는 게 지금 실제 미국에서 연구 발표됐습니다. 그 말 하는 순간 우유 동나버려요. 그다음 저녁부터. 그러면 우유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우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유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해요. 그러면 서울, 부산, 서울우유, 부산우유, 파스텔우유, 혜태우유, 롯데우유, 빙그레우유 다 막 우유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초과이윤 때문에. 한 병에 500원이 초과이윤 나니까. 그 우유 회사들 하나 팠을 때 50원, 뭐 몇십 원 얻어먹는데. 근데 한 병에 50원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면 너나 나도 막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 증가시키는 거야. 그게 장기라고. 그러면 이제 공급 증가시킬 거야. 그럼 장기는 공급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근데 반드시 장기가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죠. 만약에 반대 현상, 수요가 감소했어요.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 곡선이 좌측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초과 공급이야.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량이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초과 공급. 그러면 가격은 하락. 그러면 손실 보는 거라고. 손실 보면 그러면 부산우유, 서울우유, 파스텔레, 혜태 막 이런 우유들이 메일우유, 이런 롯데 우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량을 줄여야지. 공급량을. 그때는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거라고. 근데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이익이 발생이니까 공급 증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 요소가 필요해. 생산 요소가.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안 배웠지만 부동산에서는 공급 증가가 두 가지거든요. 우유는 공급 증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유는 공급 증가 하나라는 소리는 새롭게 만들어낸 것밖에 없어. 우유는 재고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왜? 우유는 한 번 사용하면 끝나니까. 근데 부동산은 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오면 신규 공급하고 재고 공급이 나타나는 거야. 신규 공급. 신규 공급은 현대건설에서, 삼성물산에서, LG건설에서 아파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신규 공급이야.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파트 살고 있죠. 그 아파트를 팔라고 내놨습니다. 그게 재고 공급, 중고 공급이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신규 공급을 하게 돼. 신규 공급.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신규 공급. 그러니까 보유 공급하고 신규 공급의 차이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공급에 내놨습니다. 시장에 내놨습니다.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 근데 신규 공급은 증가시키려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유로 하지 말고 아파트로 해봐요. 아파트 시장에서, 해운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이동, 아파트 초과 수요, 아파트 가격 상승, 그럼 아파트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 발생.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너도 나도 해운대라서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러면 아파트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 건축 자재라는 생산 요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생산 요소가 필요합니다. 생산 요소를 사야죠. 그것을 생산 요소를 수요한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생산 요소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생산 요소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올라가요. 여기 여러분들 생산 요소도 재화예요, 재화. 생산 요소도 재화라고. 토지가 재화잖아요. 건축 자재가 재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산재로 쓰이니까 생산 요소 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유를 사서 우유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우유가 소비재예요. 근데 그 우유를 사서 치즈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우유는 뭐예요? 생산재자, 생산요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의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요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생산요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요소의 수요가 증가할 때 생산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눠요. 여기다 쓸 필요 없겠네. 어떻게 나누냐면 세 가지 나누지. 가격이, 생산요소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요소 가격이 불변인 경우,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용 증가산업, 비용 불변산업, 비용 감소산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는 비용 증가산업인 경우, 아파트 건설업이 비용 증가산업인 경우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아파트 건설업이 비용 불변인 산업인 경우, 비용 불변인 경우, 비용 불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대요? 비용 일정, 불변하고 일정은 똑같다고 그렇지. 일정 산업인 경우하고, 세 번째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비용 감소 산업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은 증가시켜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이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마치 비용 증가 산업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느낌이 그렇지 않고 공급은 무조건 증가해요. 공급은 세 개 다 공급은 증가야. 공급은 증가인데 비용 증가 산업은 비용이 많이 상승하니까 공급 증가를 조금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비용 감소 산업은 오히려 생산 요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세 가지 모두 다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증가. 되셨죠? 그게 포인트라고. 느낌상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고 공급은 무조건 증가다. 이것 때문에 초과 이윤 때문에 공급은 증가인데 근데 충분하게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하고 조금밖에 증가시킬 수 없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수요 증가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수요 증가가 몇 개 일어났는데 100개가 일어났다 합시다. 100개. 수요 증가가 100개 일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발생했어요. 초과 이윤이 500원 발생했어요. 500원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 증가야. 500원이 없을 때까지.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 증가 이렇게 나온다고.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 증가. 논리적으로 되셨죠 지금? 네. 지금은 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자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은 생산 요소를 많이 샀더니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공급을 충분하게 증가시킬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 증가입니까? 공급 감소입니까? 증가야 증가. 얘도 공급 증가라고. 다 공급 증가야. 얘도 공급 증가야. 그런데요 이렇게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는 근본 원인은 뭐예요? 초과 이윤. 쭉 따라가 봐요. 이거라고 이거예요. 수요 증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이 수요 증가야. 그러면 저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을 증가시켜버리면 초과 이윤 없어지는 거야. 맞죠?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을 증가시켜버리면 초과 이윤 없어지고 그때까지 공급 증가라고. 초과 이윤이 소멸되면 공급 증가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야 수요 증가했잖아. 몇 개? 100개씩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인 거 봐봐요. 비용 불변 산업은 수요 증가 몇 개? 100개. 여기도 수요 증가 다 100개야. 여기도 100개라고. 비용 불변 산업은 수요 증가만큼 증가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증가하고 공급 증가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비용 증가 산업은 지금 100개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 100개를 증가 못 시키고 50개만 증가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50개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만큼 충분히 증가 못 시킨다. 수요량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만큼 충분하게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왜? 비용 부담.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되셨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비용 감소 산업은 수요 증가 100개를 났습니다. 근데 비용이 떨어져. 생산비가. 그러니까 200개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리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비용 감소 산업은 공급량 증가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렇게 와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 공급량은 다 증가야. 증가. 공급량은. 단기보다는 증가했으니까요. 공급 증가니까. 다만 조금 증가냐 많이 증가냐 그 차이야. 그럼 가격은? 가격은요? 자, 수요 100개 증가해서 가격이 500원 올라갔어요. 500원. 수요 100개 증가해서 공급이 100개 증가하면 가격 500원 떨어뜨린 거야. 똑같게. 그러면 원래 수준으로 오는 거라고. 원래 수준. 원래 수준으로 와. 올라갔던 게 원래 수준 와요. 그러면 얼마로 온다는 소리예요? 저 그림 보고. 1,000원으로 온다는 소리야. 이게 지금 원래 1,000원이었죠. 수요 증가해서 500원 올라갔잖아요. 근데 공급 증가도 딱 똑같게 일어나요. 그러면 원래 가격으로 와. 자, 공급 증가 시키고요. 지금부터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자, 공급선 우측 이동합시다. 여기 공급이거든. 수요 증가한 만큼 이만큼 증가시킨다고. 공급을. 그러면 공급 증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S1이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규정점 2점이 되는 거야. 2점. 그러면 원래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일정 산업 나오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수준이야. 원래 수준. 가격 원래 수준.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원래 상태로. 그럼 이제 초과이윤이 끝나버리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증가 산업 봐봐요. 비용 증가 산업 공급량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가. 그런데 비용 일정 산업보다는 적게 증가야. 50개만 증가니까. 비용 일정 산업은 공급 몇 개 증가? 100개 증가. 자, 가격 봅시다. 상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원래 수준으로 오냐 못 오냐 그걸 따지는 거야. 원래 이게 1,000원이었죠.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 수준으로 오냐 못 오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못 오는 거야. 자,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을 시키는데 이만큼 충분히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해요. 50개만 증가시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일까? 100개. 100개요. 50개만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게 S2 이렇게 봐요. 그럼 새로운 규정値 2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와서 가격은 1,200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원래 수준보다 높다 그래요. 원래 수준보다 높다.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졌죠.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에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원래 수준으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를 원래 수준보다 높다 그래. 보다 높다. 원래 수준으로 복귀 못한다. 회귀 못한다. 그래. 회귀 못한다. 복귀 못한다. 얘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고. 되셨죠? 네. 여기서 이제 됐다 해야지 뭐. 집에 가면 잘 안 될 건데. 일단 비용 감소랍 공급량 증가.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공급량이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비용 감소로. 가장 공급량 많이 증가시켜요. 그럼 가격은 원래 수준부터 낮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비용 감소 산업을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비용 감소 산업은 공급량을 200개를 증가시키는 거야. 200개. 여기까지 증가시키면 100개야. 근데 200개를 증가시키니까 공급성이 이렇게 오는 거야. S3. 이렇게. 그러면 균형치 2점이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격이 800원 이렇게 돼요. 800원. 근데 수요자는 좋죠. 공급자는 안 좋은 거야. 원래 가격보다 더 떨어졌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비용 감소 산업은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그렇죠. 수준보다 낮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 그런데 3번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몇 번일까요? 1번. 1번이 일반적인 경우야. 1번. 원래 생산 요소를 수요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이게.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비용 일정 산업이 나와요. 그럼 비용 일정 산업 나왔다? 그럼 무슨 수준? 원래 수준 하시면 돼. 원래 수준. 되셨나요? 예, 됐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복습이에요. 근데 이걸 또 하는 이유,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한번 나오면 이제 2, 3년 쭉 나올 건데,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이 논리가 지역지구제에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지역지구제에 힘들어지는 거야.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만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 보조.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하향여가라는 게 있어요. 하향여가. 여러분하고는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세 군데에서 똑같게 적용돼요. 세 군데에서. 첫 번째 지역지구제, 임대료 보조, 하향여가. 이 세 거에서 하나씩은 돼요. 하나씩. 1년에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내는 거야. 여기서는. 왜 이걸 안다 하고 그거 내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